(1993년 8월) 시베리아 남부 스네즈나야 강이에요. 물살이 세진 않지만 강바람이 계속 얼굴을 때리는 날이었고, 카약 타던 사람들이 강 구비를 돌다가 동시에 노를 멈칫해요. 강가에 누가 서 있었거든요. 젖은 침낭을 끌어안은 채로 얼굴에 표정이 거의 없는 10대 소녀 하나가요. 머리카락도 젖어 있고 옷도 축축했는데 이상하게도 막 물에 빠졌다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오래 멍하니 서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 그 소녀가 겨우 입을 열었는데요. 저 위에서 다 죽었어요.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가 나중에 공식 발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중심 질문은 이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던 7명 중 6명이 거의 15분 안에 무너진 이유가 정말 저체온증 하나로 설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소녀가 왜 혼자 강가에 있었는지 시간을 산 위에 전날 밤으로 돌려볼게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리더는 류드밀라 코로비나, 당시 41살이었고요. 알려진 바로는 산에서 버티는 법, 그러니까 생존 훈련 쪽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계획을 세울 때도 꼼꼼했고 같은 코스라도 준비물, 식량, 이동 동선까지 계속 점검하는 스타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끈 팀이니까 그냥 무모한 초보들이 객기 부리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멤버 구성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딱 잘라 말하기가 애매해요. 팀은 7명이었고 학생들은 15살부터 20대 초반까지 섞여 있었어요. 경험치가 완전히 균일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장비도 없고 산도 처음인 애들 같은 조합은 아니었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남아요. 무대가 된 카마르 다반 산맥은 숫자로 보면 아주 고산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여름이어도 날씨가 순식간에 바뀌고 비가 한번 제대로 오면 바람이 체감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기온 자체는 괜찮은데 비 맞고 바람 맞는 순간부터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1993년 그때도 비슷한 조건이 겹쳤다고 전해져요. 출발은 8월 2일로 많이 언급됩니다. 핵심은 이들이 산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로비나의 딸이 이끄는 다른 그룹이 근처 코스를 타고 있었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치거나 일정이 꼬이면 합류 지점에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적어도 계획 위에서는요. 그런데 8월 4일 전조가 나타납니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고 텐트를 단단히 고정해도 바람에 흔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밤이 되면 몸은 젖어 있는데 불은 잘 안 붙고 손은 곱고 말수는 줄어들고요. 이런 날은 산에서는 사람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구조 쪽에서 나중에 언급됐다고 전해지는 내용인데 방한 장비나 침낭 같은 게 비닐 포장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비가 없었다가 아니라 있는데도 꺼내 쓰지 않았다는 상황이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정말로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으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그 포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코로비나가 준비에 집요한 타입이었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비닐 포장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모든 자료에서 똑같이 확인되는 건 아니고 전해지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다만 여러 리포트에서 반복되는 디테일이라서 사람들이 자꾸 여길 붙잡는 겁니다. 왜 안 꺼냈지? 하고요. 그렇게 비와 바람 속에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와요. 그들은 하산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불운한 날씨에 걸린 등산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내려가기 시작하고 정말 몇 걸음, 그 짧은 거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존자는 말합니다. 하산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대요. 줄의 맨 뒤쪽, 그러니까 후미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집니다. 생존자 발렌티나가 기억하는 첫 장면은 알렉산더가 제자리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그 다음 묘사가 더 기묘해요. 입에 거품이 맺히고 얼굴 쪽에서 출혈이 보였다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발렌티나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해지는 내용이라 정확히 어느 부위에서 피가 났는지 같은 건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바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급작스러운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류드밀라 코로비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알렉산더 쪽으로 뛰어갑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소리부터 지르는 타입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해요. 류드밀라는 알렉산더 옆에 붙어서 뭔가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고, 다른 아이들한테는 숲 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람을 피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나무 아래로 일단 내려가라는 판단이었겠죠. 이 장면이 중요해요. 공황 상태에서 제일 먼저 흩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때만 해도 리더의 통제가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몇 걸음 옮기는 사이에 뒤에서 또 소리가 나요. 그리고 바로 그때 류드밀라까지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기록이 갈라져요. 어떤 자료에선 류드밀라도 알렉산더처럼 급성 증상을 보이며 무너졌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검시 결과를 근거로 류드밀라는 심장마비로 정리됐다고도 하거든요. 발렌티나의 기억은 류드밀라도 갑자기 안 좋아졌다 쪽에 가까운데, 공식 서류가 그걸 그대로 받아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볼 때 계속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현장 증언이 있고 사후 기록이 있고 그 둘이 꼭 같은 방향을 보진 않아요. 류드밀라와 알렉산더 쪽에서 혼란이 커지자 타티아나가 먼저 달려갔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은 생존자 진술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에요. 타티아나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목을 긁기 시작했고 갑자기 바위 쪽으로 가서 머리를 박았다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추워서 판단이 흐려졌다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머리를 박는 행동은 고통이든 공포든 뭔가 즉각적인 압박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묘사는 트라우마 상황에서 기억이 과장되거나 뒤섞였을 가능성도 늘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언제나 사건을 미스테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빅토리아와 티무르는 아래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숲이 보이는 방향으로요. 그런데 둘도 오래 못 갔다는 게 발렌티나의 이야기예요. 달아나던 도중 쓰러졌고 옷을 벗거나 찢는 행동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체온증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이유가 나오죠. 극도로 추워지면 오히려 더워졌다고 착각해서 옷을 벗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요. 다만 지금은 그 결론을 얘기할 차례가 아니니까 일단 발렌티나가 봤다고 말한 장면만 놓고 가볼게요. 핵심은 이 행동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거의 같은 시간대에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데니스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는 바위 뒤에 숨었다가 상황이 더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데니스도 기침을 하고 출혈과 경련 같은 증상으로 무너졌다는 흐름이 이어져요. 발렌티나의 말대로라면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거의 차례대로 같은 방향으로 쓰러집니다. 마치 그 공간이 안전과 위험을 선으로 딱 갈라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발렌티나 자신은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남는 쪽으로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그 말이 이해가 가요. 머리로 판단해서 뛴 게 아니라 그냥 다리부터 움직였다는 거죠. 발렌티나는 숲속으로 파고들어 달아나고 어느 순간부터 뒤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끊겨요. 그제야 혼자가 됐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게 그 산 위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이미 다 끝났는데 발렌티나는 살아남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내려가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숲으로 들어간 발렌티나는 더 이상 도망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온몸이 젖은 상태였고 숨이 차서 멈추면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가진 텐트와 비닐 시트, 남아있는 옷을 최대한 몸에 붙여서 바람을 끊고 딱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거예요. 짧게 잠들었다가 깨면 손발이 얼어있는 느낌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또 웅크린 자세로 버티는 걸 반복했다고 해요.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더 무섭죠. 날이 밝았을 때 발렌티나는 결정을 하나 합니다. 다시 시신 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선 그걸 왜 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혼자 남으면 공포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먹을 것, 지도, 나침반 같은 도구요. 어제 손에 쥐고 달아난 것만으론 며칠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발로 다시 그쪽을 향해 올라가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발렌티나는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갔는데도 멀쩡했어요. 어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면 그 근처에 뭔가 남아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냄새든 공기든 물이든 뭐라도요.
그런데 발렌티나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별다른 증상 없이 빠져나왔다는 쪽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그때 그게 지나갔나 하고요. 물론 이건 확인된 결론이 아니라 발렌티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산에서 길을 찾는 방식도 흥미로워요. 발렌티나는 송전선, 그러니까 전봇대 라인을 따라 내려가기로 합니다. 숲에서는 방향 감각이 금방 무너지고 지도나 나침반이 있어도 지형을 못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면 전봇대는 사람이 만든 흔적이니까 대개 어딘가로 이어집니다. 산에서 길 잃은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선 하나를 잡은 거죠. 그녀는 그 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서 발렌티나는 결국 강에 닿아요. 그리고 거기서 카약을 타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보통 이 장면으로부터예요. 그런데 이 만남도 자료마다 묘사가 조금씩 엇갈려요. 어떤 이야기는 발렌티나가 거의 말을 못했다고 하고 어떤 쪽은 사람들에게 안기고 울었다고도 해요. 또 피가 묻어 있었다는 말과 피가 없었다는 말이 같이 떠돌죠. 한쪽만 확정적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통되는 건 강가에 혼자 서 있던 10대 소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며칠 동안 뭔가를 겪고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카약팀이 그녀를 데리고 나와 신고가 들어가고 나면 보통은 곧바로 수색이 시작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상한 지점이 생깁니다. 수색이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헬기 투입이 늦어졌고 그 이후로는 날씨가 거론됩니다. 시베리아 산악지대에서 비바람이 계속 불면 헬기가 뜨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도 보는 사람 입장에선 찜찜함이 남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지? 라는 감정이요. 이 지연은 나중에 어떤 가설을 붙이든 늘 같이 따라붙는 꼬리가 됩니다. 그리고 발렌티나는 그 시간을 구조된 뒤에도 한동안 혼자 견뎠다고 전해져요. 산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산 아래에선 질문이 시작된 거죠. 며칠, 몇 주가 지나서야 수색대가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본 장면이 저체온증이라는 결론과 자꾸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수색대가 올라가 시신을 수습한 뒤 공식 쪽에서 내린 결론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에요. 자료들에서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기는 대부분 저체온증이고 류드밀라 코로비나는 심장 쪽 문제로 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팀이 같은 날, 같은 환경에서 쓰러졌는데 원인은 둘로 갈라져 버린 거죠.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리더는 나이가 있었으니 별개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시신이 발견된 상태도 이 결론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서로 완전히 흩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덩어리로 모여있지도 않았고 비교적 가까운 범위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져 있거나 신발이 벗겨진 사례도 거론돼요. 산에서 신발이 벗겨졌다는 건 단순히 넘어졌다로 끝나지 않아요. 보통은 끈을 풀거나 어딘가에 걸리거나 혹은 스스로 벗었을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설명이 역설적 탈이에요. 저체온증이 말기로 가면 몸이 오히려 뜨겁다고 착각해서 옷을 벗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걸리는 지점이 따로 있어요. 옷을 벗는 장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너무 빠르게, 그것도 거의 동시에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저체온증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보통 시간을 두고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속도가 너무 튀어요. 검시소견으로 종종 언급되는 내용도 있어요. 폐에 멍이 들었다거나 폐 부종이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요. 숨이 막히는 양상, 거품, 기침 같은 생존자 진술과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다만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가진 건 언급되는 자료들이고 세부 수치나 원인을 확정해 줄 만큼 일관된 기록이 공개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폐가 왜 그랬는지를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적어도 호흡 쪽에서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 정도로만 두는 게 안전해요. 또 하나,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주제가 기온이에요. 어떤 쪽은 그때 영상 10도 되었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쪽은 고지대에선 비와 바람이 겹치면 체감이 확 떨어진다고 해요. 둘 다 말은 됩니다. 젖은 옷은 열을 빼앗고 바람은 그걸 더 빠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여름인데 무슨 저체온증이야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그럼 다 저체온증이지 라고 밀어붙이기도 애매해요. 조건이 나쁘면 가능은 한데 이 사건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이 무너지는 그림은 여전히 설명이 딱 붙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같은 산에 그 시기 다른 그룹들도 있었다는 점이 계속 남아요. 비슷한 날씨를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왜 하필 이 7명 중 6명만이라는 질문을 더 크게 만들거든요. 저체온증이 원인이었다면 누군가는 더 일찍 장비를 꺼내고
누군가는 더 늦게 쓰러지고 누군가는 숲으로 들어가서 버텼을 텐데 이 팀은 너무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자연재해 말고 다른 원인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선을 그어야 해요. 지금까지는 확인된 결론과 기록에 남은 소견을 보는 구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증거가 얇은 가설들이 섞이거든요. 여러분도 그걸 알고 들어가야 덜 흔들려요. 자, 이제부터 사람들이 붙잡는 건 가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진짜로 냉정해야 해요. 재미로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만 확인된 증거가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가설 A는 독성 물질, 특히 신경작용제 노출이에요. 1993년이라는 시점 때문에 노비촉 같은 이름이 자꾸 떠돌고 시베리아에서 비밀 실험이 있었을 거라는 분위기가 얹히죠.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건 현장에서 어떤 물질이 검출됐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항상 가능은 한데 잡히는 게 없다에서 멈춰요. 비와 바람이 어떤 지형에 가스를 모아두는 주머니를 만들 수 있냐는 설명도 붙는데 설명이 된다고 증거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가설 B는 초저주파음, 인프라사운드예요. 강풍이 능선에서 특정 조건을 만나면 사람이 듣지 못하는 낮은 소리를 만들고 그게 공포감이나 방향 감각 상실을 일으킨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왜 갑자기 패닉이 왔을까 같은 감정적 설명에는 잘 맞아요. 다만 발렌티나가 말한 출혈이나 거품, 경련 같은 신체 증상과는 연결이 약해요. 그래서 인프라사운드는 단독 원인이라기보단 뭔가를 더 악화시킨 요소로 생각하는 쪽이 그나마 자연스럽습니다. 가설 C는 급성 고산 관련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폐가 갑자기 망가지는 쪽이죠. 반론도 바로 나와요. 거기가 그렇게 높은 산이냐? 라는 말요. 그런데 반대로 컨디션이 바닥이고 젖었고 체온이 떨어지고 탈수와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예요. 그런 의학적 악화가 있었다 해도 왜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옮겨가는 것처럼 순서대로 비슷한 시간 안에 퍼져 보였냐는 질문이 남아요. 가설 D는 집단 패닉과 저체온, 그리고 기억 왜곡이에요. 발렌티나가 겪은 충격이 사건을 괴상한 장면으로 다시 짜맞췄을 가능성, 구조자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이 가설의 근거로 자주 쓰입니다. 이게 불편한 이유는 생존자의 말을 의심하는 순간 사건 자체가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도 결국 남는 질문은 같습니다. 기억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왜 짧은 시간에 6명이 죽었는지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발렌티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거리 차이였을 수도 있고 바람 방향이 갈랐을 수도 있고 지형이 뭔가를 막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 우연의 조합이라는 말밖에 안 남습니다. 결정타가 없어요. 사는 그대로인데 이야기는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중 뭘 믿고 뭘 의심하게 되나요? 확인된 사실만 딱 붙잡으면 결론은 이렇게 남아요. 6명은 숨을 거뒀고 1명은 살아남았고 공식 결론은 저체온증 쪽으로 정리됐어요. 그런데 생존자 증언과 일부 소견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날의 15분은 지금도 비어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보는 가설 하나, 그리고 왜 그 가설이 맞다고 느꼈는지를 같이 적어주시면 진짜 재밌게 읽어볼게요. 비슷한 실화 미스터리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이랑 알림도 부탁드립니다.